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러분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그리고 윈즈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눠보죠. 태극기 물결을 이루는 곳에 가서 보면 주로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이분들은 확실히 변함없는 보수 지지층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강경 보수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샤이 보수층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도하면 네. 숨어 있는 보수표가 보수층이 밖으로 나올 거다, 커밍아웃 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탈층도 꽤 많고요. 예. 보수층 중에서 이탈해서 다음 선거에 기권할 분들도 꽤 많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숨어 있는 표가 지금 국면에서 나올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심판 기간이 다가오면 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좀 격렬해지고 네.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뭐 고령층이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가 전체 60대 이상을 대변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실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60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 지지도에서 보수 정당 새누리당 지지도라든지 네. 또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보수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성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현재 보수 정당이나 보수권 후보가 예. 그런 어떤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냐라는 부분에서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그 다른 뭐 야권 주자까지 포함해서 다른 여러 대선 주자들에 주목하거나 내지는 관망층으로 돌아서 있는 것이지 지금 뭐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다시 무조건 이제 다시 뭐 보수 정당 보수 후보한테 다 결집하고 네.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와중에 네. 지방 번호판을 단 이 고속 그러니까 여행 관광버스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그게 이제 토요일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기사분이 그 버스를 보면서 아, 저거는 6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15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이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상일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말은 보수지만 진보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좀 걱정이 됩니다. 일부 아니 국회의원 누군가가 예. 지금 뭐 그 돈 받는 집회 예. 가면 뭐 20배 예. 벌금 무는 거 있잖아요. 과태료. 그 법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윤호중 의원이 그렇게 법안을 그렇습니다. 낸다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보수층만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쪽 진보 쪽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뭐 특정 정치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양쪽에서 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라서 저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라는 궁금증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0대까지는 봤으니까 20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20대보다도 지금 세대 효과, 연령 효과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되는 후보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시영 부대표. 일단 20, 30대는 문재인 후보가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60세 이상에서는 황교안 네. 권한대행이 앞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사실 각축전이죠. 네. 사실 50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다소는 앞서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안희정, 황교안 네. 이 분들이 뒤쫓고 있는데 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격차 좀 좁죠. 그러나 이제 40대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아직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세대 효과를 떠나서 확장력 측면에서 본다면 네.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안희정 지사 같습니다. 안희정 결국 지사. 이제 네. 야권의 대세론 그다음에 1위가 문재인 전 대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각이 나타내지 못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중고령층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후보가 안희정 지사 같은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아니고 예. 그 얘기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최근에 여러 가지 컨텐츠 메시지들이 예. 진영 논리를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후보로 이렇게 포지션이 되면서 네. 고령층에도 거부감이 굉장히 덜한 후보로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어떤 확장성을 지닌다라고 하면은 세대의 어떤 구분점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지닌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탄핵 정부 때는 이재명 시장이 가로막았고 자기 반등하는 데 있어서 네. 두 번째는 반기문이 가로막았고 예. 세 번째는 또 안희정 지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안철수의 적은 안희정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가로막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가로막은 게 아니라 경쟁이라고 하는 시장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의 브랜드 이미지와 자기의 상품을 가지고 늘 방어하고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의 지지도가 깎여 내려간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 판단에 너는 아니다. 이제 그만둬라. 이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세 이미지가 강화되죠. 그러니까. 예. 대세 이미지가 강화될 거를 두려워하듯이 약세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도 두려워할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손학규 의장이 합류하면서 이 스몰 텐트를 구축하고 이제 재도약을 노리는 그 도약 그 모색하는 쪽에다 대고는 조금 각박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안철수 네.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이 물러나고 네. 그런 어떤 공간이 생기고 지지층들이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가로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뚫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축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네. 왜 나여야 되는가 설명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안희정 지사보다도 훨씬 더 그런 자기 콘텐츠의 축적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붕 떴을 때 네. 바로 주목할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본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앞으로 남은 이제 이런 국민의당 경선 이쪽에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 부산에 가서는 뭐 평소에 찾지 않던 동문까지 찾아가서 단디하겠다.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하겠다는 말은 단단히 하겠다 이런 말인데 단디를 어떻게 할 줄 아는지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김경수 문재인 대표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아내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허술하게 무너지려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에는 없다.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룹 안에는 없다. 최순실이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더 말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말이죠. 총괄본부장 됐죠. 네. 그죠? 그렇죠. 예. 총괄 선대본부장이 됐는데 문재인 캠프에는 비선이다. 삼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워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없도록 만들겠다. 지금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국민들 인식 속에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인식이 중요한데 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공식 캠프가 출범하면 네. 공식 라인을 중심으로 이를 꾸려가겠다. 이런 네. 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라는 소문들이 이야기가 들리니 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으니 조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박시영 부대표 말에 대해서 이상일 대표 이야기는. 총괄 선대본부장의 일성이 선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예. 뒤집어 생각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어쨌든 그런 존재가 논란이 봐야죠. 되고 있고 네. 뭐 그것을 부인하든 안 하든 그게 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네. 사실적 반증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내느냐가 당내 경선을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송영길 의원은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천시장을 했고 예. 또 친문 인사가 아니고 비문 인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예. 경제 능력도 좀 있고 정책 네. 능력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추진력도 좀 세고 네. 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신선감은 좀 떨어지죠. 사실. 예. 신선감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총괄을 맡는 데는 뭐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또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라고 또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그 내용은 예. 그 송영길 의원이 1차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의 그 일자리 공약에 대한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81만 개 이렇게 야마를 뽑으니까 네.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 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그래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3% 네. 올려서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언론에서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을 81만 명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뭐 해명 요구를 하니까 후보는 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얘기를 보면 좀 약간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드러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국 국면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시민의 생각은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삼처리의 문제, 비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공약의 문제는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고변을 하는 것이 이분이 더 지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 현재 대선 주자 선호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훨씬 더 관심과 그렇죠. 뭐 비판이든 성원이든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충분한 응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설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내에 뭐 안희정, 이재명 다른 후보들이 네. 그 공개 토론 요구를 이번에 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뭐 대선 전국이 아닌데 빠르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는데요. 대선은 왜 나오셨어요, 그럼? 벌써? 지금 사실 그러나 이미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여러 네. 가지 공약성 자료들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몸을 사리고 옛날에 그 보수 정당의 유력 후보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자 몸살이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깨고 더 솔직하게 그리고 그만큼 관심 받는 만큼 정확한 어떤 메시지들을 내놔야지만 네. 국민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지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자칫 그렇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지금 안철수, 문재인 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화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어제 통합선언한 분 계시죠, 그죠? 손학규 우리 의장님. 네.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러는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손학규 의장이 흥행을 시킬까요? 아예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당은 뻔한 경선이 예상이 됐었잖아요. 예. 이미 티켓은 안철수가 끊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재밌거리를 좀 준 측면이 있죠. 그리고 호남이라는 곳에서 일부 반향은 있을 겁니다. 60대 네. 이상의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예. 대선 본선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경선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안희정과의 싸움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경선이 그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희정의 경기에 관심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후보는 누구고 바른정당은 누구고 전체의 이 구도에 관심이 더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뭐 보수 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질 요소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이고 물론 새누리당의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 여부 하나 정도가 좀 관심일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요 이야기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야권으로 본다면은 국민의당의 어떤 스몰 텐트 경선보다는 네. 민주당 안에 어떤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의 경선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져. 이 문제가 뭐냐면 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의 어떤 결합이라는 것이 뭐 간단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 경선에 어떤 텐트를 쳐놓고 경쟁을 하는 것이 무엇을 갖고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중도 내지는 개혁적 진보가 표방하는 게 뭐냐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봐서는 오히려 호남의 어떤 그 적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역적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네. 상태로는 뭐 지역 내에선 논란이 될 수 있어도 전국적인 관심을 갖기 어렵죠.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 경선 구도가 생각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 집중되면서 그리고 네. 오히려 그 속에서는 콘텐츠 경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미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여러 가지 예. 그 비전과 또 안희정 지사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좀 상충되거나 그렇죠. 다른 면들이 보이면서 네. 어떤 게 더 좋은 기냐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서 안철수, 손학규가 경선을 한다면 모를까 그저 누가 더 뭐 선명한 어떤 야권 주자냐 이런 정도에 머문다면은 저는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어떻게 볼까요? 뜬금없다? 갑자기 이 대권에 대한 도전 의지도 없던 분이 네. 후보 선수가 없으니까 벤치 선수도 아닌 갑자기 볼펜에서 몸 풀고 있던 선수도 아닌데 네. 갑자기 아마추어 선수 하나 불러와가지고 예. 자 뛰세요. 국민의 지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결국은 뭐 그렇지만
한국 정치라는 저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비아마추어니까 두 분 프로들의 어떤 평가를 어쨌든 상황이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주자가 없다 보니까 황교안을 불러내려는 어떤 보수 진영의 집요한 몸부림이 있고요. 본인도 좀 개면적일 수 있다. 뭐 본인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가가 계속 뛰고 있고. 만에 하나 출마한다 하더라도 설령 대선에 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도전도 가능하고 보수의 중심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또 내려놓고 출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는 어떤 전 국민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보다는 새누리당이나 보수층의 문제에서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90석이 넘는 의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내려가 있고 또 특히나 당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들의 지지율은 뭐 다 합해도 진짜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올 정도로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뭐 의석수로 제2정당이 정말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득표율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정치 세력의 존재라는 거는 그 이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이미지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보수층에 관심이 집중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보수층 그다음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를 계속 그 등을 떠밀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 출마 가능성도 보도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럼 대명분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뭐 자잘한 걸 떠나서 큰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명분을 바꾸는 행동이 별로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죠. 뭔가 보수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탈당 창당을 했는데 정당세도 오르지 않고 세력도 못 모으고 대선 주자도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부상을 못하는 상황에 반기문 총장 같은 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뭐 어떤 보수의 그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뭐 출마, 그러니까 대선 출마라는 게 경선 출마죠. 경선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흐름이 계속 되다 보면 뭐 본인의 어떤 당선 문제를 떠나서 뭐 그런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짧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되게 길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곽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듣고 계십니다. 이제 뭐 한 30초밖에 남지를 않아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아무도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30대 나이를 봐야 됩니까? 정책을 봐야 됩니까? 인물을 봐야 됩니까? 공약을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저는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짚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 또 언론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조기 대선일수록 정말 더 많은 그 사람의 어떤 역량과 신념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장들을 보고 유권자들도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시영 대표 탄핵될까요 안 될까요? 짧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뉴스 FM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내용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 전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연, 진행의 저 곽수중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